제 이름은 이정희이고 72세예요. 젊을 땐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며 두 딸을 키웠습니다.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반죽을 치고 뜨거운 기름 앞에 서서 하루 종일 튀김을 부치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손가락 끝은 화상 자국으로 거칠어졌고 기름 냄새는 머리카락과 옷깃에 배어들어 집에 돌아가서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고생도 두 딸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사장님, 오늘도 튀김 맛있네요. 하는 인사말에 하루의 피로가 씻어내려가곤 했습니다. 은영이와 수영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가게 한 구석에서 숙제를 하는 모습을 보며 언젠가는 이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밤늦게 장부를 정리하며 아껴둔 돈을 세어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큰딸 은영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게 됐을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제 손에는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딸의 손은 고운 핸드크림 향이 났거든요. 그게 바로 제가 원했던 거였어요. 딸들만큼은 제가 겪은 고생을 하지 않길 바랐으니까요. 은영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사위도 괜찮은 사람 같았고 무엇보다 딸이 행복해 보였거든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나는 은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제가 누군가의 돌봄을 받을 차례가 온 것 같았습니다. 딸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한 처음 몇 년은 정말 행복했어요. 손주 민준이와 서연이가 태어나자 제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최고라며 제 품에 안겨올 때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생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깨우고 아침밥을 차려주고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또 마중을 나가는 일상이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변화가 시작됐어요. 처음엔 은영이가 엄마, 오늘 청소 좀 부탁해요 라고 정중하게 부탁하던 것이 어느새 엄마, 청소는 오늘 꼭 끝내셔야 해요. 저녁엔 손님이 오거든요. 라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엄마, 반찬은 꼭 저염식으로 해주세요. 애들 건강 생각해야죠. 나는 말 뒤에는 당연히 하셔야 하는 일이라는 뉘앙스가 숨어 있었어요. 사위도 처음엔 어머니 고생 많으세요 라고 인사를 건네던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집에 들어와도 인사 없이 방으로 들어가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제가 정성스럽게 차린 식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어요. 이 반찬은 너무 짜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입맛엔 이런 음식이 좀. 이런 말들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제 자리는 좁아져 갔어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애들이 공부해야 하니까 볼륨 좀 줄여주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고 친구들과 통화를 하려고 하면 집이 너무 시끄러워요. 나는 눈치를 받게 됐습니다. 마치 이 집에서 제가 손님인 것처럼, 아니 손님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았어요.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손주들까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거였어요. 민준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할머니는 공부 모르잖아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서연이는 제가 만들어준 음식을 할머니 음식은 맛없어요 라며 거부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의 이런 말 뒤에는 부모들의 교육이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품이라는 건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였다는 것을요. 저는 여전히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희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가정부나 식모처럼 취급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내 인생에서 진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었나? 72년을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정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한 삶을 꿈꿔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해 전 허리 디스크가 악화돼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통증이 일상을 집어삼키기 시작한 지 벌써 몇 달이 흘렀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사는 단호했습니다.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수술 당일 새벽부터 병원에 도착해 각종 검사를 받았습니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죠.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요.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간호사는 미안한 듯 그럼 수술 후 연락받을 전화번호라도 라고 말을 이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구에게 연락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병실엔 아무도 없었어요. 목이 말라 물 한 잔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부를 사람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몸을 일으켜 물잔을 찾았지만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더군요. 그때 옆 침대의 할머니가 간병인 불러드릴까요? 라고 물어주셨지만 저는 괜찮다며 또 한 번 거절했습니다. 같은 병실의 다른 할머니 곁에는 가족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죽을 끓여와 떠먹여주고 손자가 할머니 손을 잡고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라는 따뜻한 말들이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텅 빈 천장만 바라보다가 흐느꼈습니다. 혼자 낀 일을 해결해야 했고, 혼자 화장실에 가야 했고, 혼자 수술 부위의 아픔을 견뎌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경제적 부담이 컸고, 그렇다고 가족들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처지였습니다. 이미 충분히 짐이 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밤이 되면 병실은 더욱 적막했습니다. 다른 환자들의 가족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면 저만 홀로 남겨진 것 같았어요. 수술 부위가 욱신거려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면 왜 이렇게 외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나 하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입원 3일째 큰딸이 잠깐 들렀습니다. 그것도 퇴근길에 들른 거였죠. 엄마,
많이 아프세요. 빨리 나아서 집에 오세요. 라고 인사치레처럼 말하고는 금세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외로운지는 묻지 않았어요. 퇴원날,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직 허리가 아팠지만 무거운 가방을 혼자 들고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야 했어요. 집에 도착하니 설거지가 쌓여 있고 빨래가 산더미처럼 널려 있었습니다. 그때 큰딸이 제게 한 첫 마디는 엄마, 수술 잘 되셨어요? 근데 언제부터 다시 집안일 가능하세요? 였습니다. 제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위로의 말은 없었어요. 오직 집안일이 언제부터 가능한지만 궁금해했습니다. 제 건강보다 집안일이 우선인 그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혼자일 수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외로움이 몸의 아픔보다 훨씬 깊고 오래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니, 돌아가야 했습니다. 허리가 완전히 나은 것도 아닌데, 설거지, 빨래, 청소를 도맡아 해야 했거든요. 딸과 사위는 제가 아프기 전과 똑같이 저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화장실에 가려다가 우연히 딸과 사위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거실에서 나누는 그들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려왔어요. 은영아, 솔직히 어머니 때문에 답답해. 우리끼리만 살면 자유롭잖아. 사위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러게, 요양원에 모시는 게 낫지 않을까. 어머니도 또래분들이랑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딸의 대답이었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낳고 키운 딸이, 제가 그렇게 아꼈던 딸이 하는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신혼 때처럼 둘이서만 지내보고 싶고, 어머니 눈치 보지 않고 늦게 들어와도 되고, TV도 마음대로 볼 수 있고. 근데 어머니가 응하실까? 이 집 어머니 명의잖아. 그러게, 그게 문제야. 어머니 집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그 말에 다리가 풀려 벽에 기대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모은 돈으로 장만한 집. 남편과 함께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 같던 이 공간에서 언제부턴가 저는 세입자처럼 구석에 몰려 살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제 방은 가장 작은 방이었고, 냉장고를 열 때도 눈치를 봐야 했으며, TV 리모컨을 만질 때도 허락을 구하는 듯한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 집인데도 말이에요. 화장실에서 돌아온 저를 본 딸이 엄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괜찮다 고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 괜찮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앞에서 울음을 터뜨릴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정부 취급받느니 차라리 혼자 살아보자. 4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뒷바라지,
손자, 손녀 뒷바라지까지지. 제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는 항상 뒷전이었어요. 이제라도 제 마음대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과 사위가 출근하고 나서 저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트 팔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어디 가실 거예요? 중개사가 물었지만 저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냥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마음만 확실했거든요. 집을 내놓은 지 일주일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었지만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마음은 오히려 후련했죠. 그렇게 저는 40년 살던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살아보기로 말이에요. 딸 가족이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건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들이 3박 4일 동안 여행을 즐기는 사이 저는 차근차근 제 인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40년 동안 쌓인 살림살이들을 하나하나 박스에 담으면서 과거의 저와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며 할머니 왔어요 하는 손주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가지런히 놓인 이삿짐 박스들을 본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 이 짐들은 뭐예요? 은영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사 가려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예요? 이제 나 혼자 살 거야. 그 말에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위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엄마, 농담이시죠? 정말 집을 파셨다고요? 우리한테 말도 없이? 말해서 뭐해? 어차피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제 말에 은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자신들의 대화를 제가 들었다는 걸 깨달은 거죠. 엄마, 그건 그냥 하는 말이었어요. 진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하는 말. 40년을 함께 살아온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그냥 하는 말이야? 사위가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고마워. 덕분에 정신 차렸거든. 손주들이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 없으면 안 돼요. 그 애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저는 견뎌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할머니는 멀리 안 가. 가끔 보러 올게.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은영이 눈물을 흘리며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희는 자유를 원했잖아. 이제 진짜 자유롭게 살아. 나도 내 자유를 찾을 거야. 40년 동안 이 집에서 살면서 저는 언제부턴가 투명 인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 의견은 무시되고 제 감정은 고려되지 않고 오직 집안일과 육아만 떠맡는 존재로 취급받았어요. 마치 가정부처럼 말이죠. 그럼 어디서 사실 거예요? 혼자서 어떻게? 걱정 마. 70이 넘었다고 바보가 된 건 아니거든.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내일 이사 트럭 온다. 그 순간 제 안에 쌓여있던 70년의 서러움이 터져 나갔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아닌 해방감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집의 모든 방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거실, 남편과 함께 꿈을 키우던 안방, 손주들과 함께 책을 읽어주던 작은 방까지.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지만 아쉬움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 트럭이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딘 상태였습니다. 진짜 가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묻는 은영에게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 것 같아. 나로 사는 살. 집을 판 돈으로 저는 바닷가 작은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조용한 어촌 마을이었어요. 30평이 넘던 아파트에서 15평 남짓한 작은 집으로 옮겨왔지만 마음만큼은 훨씬 넓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아침 파도 소리에 눈을 떴을 때 그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7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평온한 아침을 맞아본 게 언제였나 싶었습니다. 딸 가족 아침 차려주느라 새벽 5시에 일어날 필요도 없고 누구 깨우지 않게 조심조심 부엌에 들어갈 필요도 없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40년 넘게 남편 입맛, 딸 입맛, 사위 입맛, 손주 입맛에 맞춰 요리해왔던 저에게 처음으로 내 입맛에 맞춘 식사를 즐기며 웃게 되었죠. 어제는 새벽에 일어나 시장에 갔습니다. 신선한 고등어를 보자마자 갑자기 고등어 조림이 먹고 싶어졌어요. 예전 같으면 사위가 생선 비린내 싫어한다. 손주들이 가시 있는 생선 안 먹는다 하며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집에 와서 고등어를 토막내고 무와 양파를 넣고 끌끌 끓여낸 조림을 혼자 앉아서 먹었어요. 달큼하고 짭조름한 그 맛에 아, 이런 게 행복이구나 하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옆집 김순자 할머니는 저보다 2살 위인데 혼자 사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외로웠는데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자유로워요라며 활짝 웃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할머니들과 마을 정자에 모여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떱니다. 누구는 자식 자랑, 누구는 손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저 듣기만 해요. 더 이상 자식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싶지 않거든요. 손주 대신 작은 텃밭에서 상추와 깨잎을 가꾸며 하루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직접 심은 씨앗이 싹 트고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묘한 보람을 느꼈어요. 이 나이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큰딸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온 거였어요. 하지만 어색한 분위기는 감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여기서 혼자 지내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아픈 곳은 없고요? 응, 괜찮아. 공기도 좋고 조용해서 좋더라. 그래도 엄마, 다시 같이 살면 안 될까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은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영아, 나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그냥 이정희로 살 거야. 내가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 가족끼리 잘 살아. 그게 내게 가장 큰 선물이야. 하지만 엄마, 다시는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 그 말을 할 때 저는 정말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72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온전히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은영이 돌아간 후 저는 바닷가에 나가 앉았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바다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다고.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남은 인생만큼은 온전히 저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때 저는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아무도 깨우러 오지 않을 아침.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되는 하루. 오롯이 저만을 위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